자기 아이가 엄마 그 맞춤법 띄어쓰기 틀렸어 라고 아나운서 엄마의 글을 고쳐주는데 정말요? 챗GPT가 이랬대 라고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틀렸어요. 국립국어원에 의거해서 정확한 답을 썼는데 아이는 엄마를 안 믿는 거예요. 엄마 AI가 아니래. 엄마가 AI보다 잘 알아? 이러는 거예요. 수학교사, 과학교사를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선생님 챗GPT가 아니라는데요? 선생님이 AI보다 잘 알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상을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AI 시대 속 우리 아이들 디지털 중독 고민되시죠? 오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 강의,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 기술과 함께 변하는 AI 시대의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속 변하는 세상에 대한 풀이 너무 궁금할 때 박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독일에서도 이제 새로운 VR, AR, AI 로봇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미래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이런 기계나 미래 기술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게 될까, 이런 주제를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SF 소설에서 읽을 것 같은 기술들을 고민하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그때만 해도 야, 쟤네는 과학자 맞아? 뭐 저렇게 미래의 기술 이런 거를 저런 세상에 오긴 하는 걸까? 저런 주제를 다루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다른 동료 과학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이제 20년 지나서 우리가 그 꿈꾸던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해하던 그런 세상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삶 속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고민들도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누군가에게는 고민이 이제 온 거고, 사실 이쪽 분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던 고민이죠. 근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좀 뉴스를 봤는데 사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던지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지난달이었죠. 연대에서 챗GPT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중간고사 때 너무 놀란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고대에서도 벌어졌잖아요. 심지어 학생들이 스스로 깠죠.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블라인드에다가 야야 그 시험 볼 때 몇 명이나 컨닝했어? 몇 명이나 이거 했어? 했더니 거의 반 넘게? 반 가까이 그냥 옆에다 뭐 놓고 봤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비대면으로 하는 시험이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 1000명 넘게 되는 수업이었는데 500명 이상이 참고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돌아다니는 이 소스를 바탕으로 하고 연대에서는 챗GPT를 활용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전 문제의 핵심은 500명이나 AI를 썼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시험 제도 자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으로서 누군가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주어진 어떠한 텍스트 또는 주어진 답을 미리 공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AI 시대예요. 특히 AI 시대. 왜냐하면 주어진 정답을 많이 외는 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데이터가 있는 모든 건 AI가 훨씬 더 잘 학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굳이 그걸 암기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타임 안에 더 많은 정답을 맞춘다라고 하는 시험 방식 자체는 되게 구시대적이고 AI 시대에는 진짜 맞지 않는 평가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AI 시대는 그렇게 안 쓸래도 안 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안 쓰겠냐고요. 계속 쓰죠. 어차피 쓸 건 미리 잘 쓰는 걸 배워야지. 저도 대학 교수할 때 챗GPT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도 대학교 똑같았어요. 학생들이 AI 쓰나 뭐 AI 프로그램 사용해서 잡아내라 이 얘기를 나왔죠. 같은 시기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는 뭐라고 지침이 왔냐면 어떤 학생들은 쓰고 어떤 학생은 못 쓰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유료 버전을 학생 전체를 위해 다 구독해놨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교수님이 장려해주세요. 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평가 방식의 차이 때문이에요. 너무 일찍부터 자기만의 생각과 사고력 이걸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AI를 쓰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지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 역시도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거를 우리가 AI 시대에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이제 그럼 교육제도가 왜 이렇게 됐냐 라고 하는 건 사실 더 큰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인데 모든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서울대 가라, 서울대 의대법대 가라, 좋은 대학교 가라. 입시에 맞춰져 있죠. 그렇죠. 예. 입시에 맞춰져 있으니까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뭐 대학교 가서 보는 시험, 요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의 삶이 맞춰져 있고. 그렇죠. 고등학생의 삶은 좋은 대학교 가는 고등학교 보내기 위한 또 중학생의 삶. 네. 중학교 역시도 또 거기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이제는 막 유치원, 뭐 7세 대치동.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시각을 돌려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있으면 현재 주가 제일 오르고 있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팔란티어. 예.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원래 철학자 출신이죠. 그래요? 제가 알기로 하버마스 제자예요. 미국에 가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뭐예요? 팔란티어는 대졸자를 안 뽑겠다.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생도 들어오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연봉이 뭐 우리나라 신입사원 연봉이 거의 10배? 뭐 이렇죠? 네가 꿈의 직업이네요. 그렇죠. 네.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너가 이걸 잘하면 무조건 뽑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제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네. 대기업이 만약 대학교를 스킵하고 인재들을 중고등학생부터 뽑기 시작하면 입시의 폐해를 지금 같은 평가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삼성현대, SK,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다 초등학생이라도 네가 프로젝트 할 만한 능력이 돼가지고 올 수 있으면 와서 해. 열려있는 제도를 놓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버틸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신문물에 저항하는 쇄국 정책 같은 거를 그게 오버랩 됐어요? AI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평가 방식 수능제도 못 바꾸죠. 위에서부터 바꾸겠어요? 학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바꿔요. 우리 애 들인 교육비가 얼만데 지금 바꾸면 우리 애는 어쩌라고. 그럼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땡큐 바꿉시다 이럴까요? 아니죠. 안 돼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거 못 바꾸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점점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고 네. 대학교 가기 이전에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은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떠한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로 빠지겠죠. 네. 이거는 암울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워낙 해외 사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이미 보이는데 우리는 그만큼 지금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네.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인드, 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마인드부터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들었던 되게 충격적인 얘기는 네. 판교 IT베리 쪽인가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도 좀 AI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한테 용돈을 뭐 일주일에 10,000원을 준대요. 그럼 얘는 여기서 반만 쓰고 반은 주식 투자를 한대요. 초등학생 주식 통장 열어줘서. 예.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어디 해야 되는지 아이니까 모르잖아요. 네. 뭐 퍼플렉시티나 챗GPT 같은 AI를 사용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팔란티와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자기 10,000원 용돈을 50,000원 불려가지고 쓰는 애들이 있대요. 와, 이제 그 친구들이 더 몇 년 후면은 저희보다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찍 시작하고 요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엄청난 자산이라서 네. 그거를 일찍 연습하면 일찍 연습할수록 좋죠. 그래서 저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보는 일들을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네. 또 이렇다고 바로 아이한테 뭐 돈 버는 거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네. 어떤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내가 세상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툴들이 있다고 네. 자기 생각이 길러지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은 이 툴들을 하나하나 사용해보면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알기로 AI 시대에 살아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요소 생각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장동선의 미래과학 프로젝트. 맞아요. 미래과학 프로젝트 이 책입니다. 첫 번째는 AI 새로운 세상을 열다요. 맞아요. 왜냐하면 개론이 AI고 모든 게 AI이기 때문에 AI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2권은 아마 로봇으로 나올 거고. 아, 그래요? 로봇에도 AI가 탑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글래스, 디지털 헬스케어, 블록체인, 쭉 미래 기술들을 이어나갈 건데. 네, 10권까지. 네,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를 위한 과학 동화 이렇게 했고, 그 제목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미래 과학 프로젝트로 한 이유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어떤 업무, work, 뭐 일 이런 거랑 다르게 네. 라틴어 어머니 앞으로 던지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미래과학 프로젝트로 네. 각각의 이제 미래 시대에 중요해질 과학, 기술 이런 것도 소개하면서 정말 상상력을 가지고 네. 미래 세상을 내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막 AI에 대해서 물어보면 애매한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서워요.
어렵기도 하고요.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은 이제 좀 재밌는 스토리로 적었는데 중간중간 정보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AI에게 내 감정을 공유하고 네. 감정적으로 의존해도 될까. 그 다음에 AI가 인간을 이해하도록 그 AI 정렬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 뭐 이런 정보들을 넣으면서 이거는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 네. 또 정보글만 담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그 스토리는 미래에서 현재로 온 미래인들 얘기예요. 근데 그 미래는 어떤 세상이냐? AI가 인간을 정복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어디 유배되어 있는 능력이 점점 퇴화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미래인들이 어떤 논의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인간하고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었어야 AI도 더 발전하고 인간도 같이 발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렇게 유배시켜 버리니까 AI 우리도 발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네.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돌아가 보자. 그게 지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랑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나를 현명하게 잘 찾아내면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미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공존에 좀 힌트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공존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존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이해하는 AI를 만들어야 돼서 AI 정렬이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솔루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 인간의 사고의 작동법 이러한 것들을 AI에게 알려주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너무 수동적으로 AI로부터 완전히 내 사고력과 창의력이 다 퇴화하도록 네. AI를 너무 수동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고 써야 그렇죠. 잘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지금 시기에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더 쌓이겠죠. 훨씬 일찍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AI 윤리교육이나 AI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자동차 나왔을 때 아무나 뭐 아들 운전해봐 이러면 옛날에는 막 운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 운전시키나요 아이들한테? 아니죠. 지금은 운전면허증이라는 걸 따야 되고 도로교통법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예. 자동차라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유용성의 측면에 있어서나 위험함의 측면에 있어서나 AI는 훨씬 심한데. 그렇죠. 더 유용하고 더 위험하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인간이 AI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일찍부터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잘 써버릇해야지 네. 와 좋아 써봐라고 네. AI 기술부터 그냥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것도 네네.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AI가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면서 네, 되게 많죠. 일단 네. 첫 번째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네네. 재밌다. 뭐 친구 가지고 야한 사진 만들어봐. 뭐 친구 사진을 어딘가에 포스팅해서 야 웃기다 이러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지 못하고 쓰기도 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게 진짜 데이터인지 어떤 게 가짜 데이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AI가 주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 어른보다 네. 약하고 어른조차도 속는 세상이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책에 소개된 하나의 실험이 기억에 남거든요. 챗GPT를 사용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집중력이나 창의성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있었던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네. 어떤 맥락일까요? 사실 연구들은 이제 막 나오고 있어서 초기 연구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몇몇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AI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나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한다는 연구는 일관되게 어른들에게서도 또 학생들에게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AI보다 잘하겠지.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제 생각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MIT에서 했던 실험인데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많이 탔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쓰라고 했어요. 네.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에세이 쓴 그룹, 구글 검색 머신을 사용해서 에세이 쓴 그룹, 네. 그리고 그냥 내가 읽은 책과 내 뇌만 사용해서 글을 쓴 그룹. 2주 후에 네. 테스트를 봤어요. 네. 내가 쓴 글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단어, 문장 같은 것들을 맞춰야 되는 메타인지네요. 오답률이 AI 쓴 그룹에서 거의 80% 이르렀어요.
오답률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의 3분의 2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에세이를 써놓고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검색해본 구글 검색 모션을 사용한 그룹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걸 통해서 쓴 그룹에서 내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를 쓸 때 우리 뇌가 너무 의존하게 되고 비판적 사고력을 내려놓게 되고 기억력 같은 것도 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수 있죠. 이게 저희 집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가 챗GPT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생각은 없게 챗GPT에 계속 의존하는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걸 그냥 막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아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쓸 때 잘 쓰게 하려면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잘 쓰는 건지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촬영을 했던 아나운서님은 아나운서시잖아요. 자기 아이가 엄마 그 맞춤법 띄어쓰기 틀렸어 라고 아나운서 엄마의 글을 고쳐주는데 정말요? 챗GPT가 이랬대 라고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틀렸어요. 정말요? 아나운서 엄마는 국립국어원에 의거해서 정확한 답을 썼는데 챗GPT가 알려준 답은 온갖 블로그 댓글에 나온 그 기반으로 말을 해준 거다 보니까 반전. 오히려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를 안 믿는다. 아나운서 세상에. 엄마가 국립국어원 기반으로 제대로 답을 했는데 엄마 AI가 아니래. 엄마가 AI보다 잘 알아? 이러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인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됐어요. 와. 수학교사, 과학교사를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선생님, 챗GPT가 아니라는데요? 선생님이 AI보다 잘 알아요? 이런다는 거죠. 이런 일상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AI 윤리가 중요하고 AI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I 닥터가 있어요. 인간 의사가 있어요. 어느 쪽을 사람들은 더 신뢰할까요? 요즘은 AI 닥터죠. 왜냐면 인간 의사는 자기 분과만 알고 의사고시 본 지 얼마 된지도 모르고 또 저마다 약간 처방법이나 치료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면에서 뭐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신뢰할 만한 건 AI 닥터 아닐까? 이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AI 닥터는 그러니까 AI가 의료 정보를 주는 방식은 무엇에 기반해서 주는 걸까요? 데이터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요? 지금까지 누적된 인간의 메디컬 데이터.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이게 전 세계를 다 표본으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편향됐을까요? 편향됐을 것 같아요. 학습된 전 세계 의료 정보의 대부분은 성인, 남성, 백인의 데이터. 아이 데이터보다 어른 데이터가 많고 그렇구나. 백인 데이터가 다른 어느 인종보다 많고 두 번째가 아시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많고 한국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백인 데이터가 제일 많고 그리고 남성 데이터가 여성 데이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거기에 의존해서 지금 얘는 데이터로 학습이 된 거죠? 그럼 내가 뭐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다. 다른데. 이 의료 정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정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른 기준의 용법일 수도 있고 남성에게 맞지만 여성에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맞지 않는 처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애라는 AI가 맞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해봐야 되는 건 이 AI가 어떤 데이터 소스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하는 걸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답이 나왔을 때 바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소스에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봐야죠. 적어도 출처 정도는 물어봐야 되나요? 출처, 그리고 데이터 소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볼수록 좋죠. 그러면 AI가 스스로 수정해 나가면서 답을 바꿀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AI가 맞대, 엄마가 AI보다 잘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우리는 정말 일그러진 거울, 세상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를 증폭해서 보여주는 그럴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점점 인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주면서 같이 쓰기를 좀 추천하세요, 박사님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A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어떤 지도 또는 인터랙션이 있는 기반으로 그 답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넌 이걸 믿니?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원리로 또 어떤 기반으로 이런 답이 나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AI에게 답을 물어보기보다 사실 관점과 시점을 물어보고 관점과 시점 답은 내가 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그 아이비리그 학생들 AI에다 써가지고 에세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읽은 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 못하는 대학생들이랑 되게 탑 엘리트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예. 그들의 AI 사용법이 다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대요? 자, 일단 공부 잘 못하는 예. 뭐 그룹들 그 예. 대학생들은 문제가 나와요. 교수님이 줬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해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답이 나오면 오 좋네.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답에다 붙여넣고 그리고 그냥 일부 문장을 그냥 조금 바꾸는 정도. 뒤에 멘트 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에세이 올라오는 거 50개 중에 40개가 똑같으면 얘네 다 똑같은데 물어봤네. 그러면 AI를 잘 쓰는 대학교 애들은 어떻게 쓸까? 네. AI를 하나만 안 쓴대요, 일단. 교차 검증하는구나. 여기 이거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고 이러고 5개에게 약간씩 다르게 물어보고 또 크로스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알았잖아요. 예. 글 쓰는 건 자기가 직접 써요. 아, 그거 보고? 그러니까 참고했지만 요거니까 오케이 내 생각이 정리됐으니까 예. 이제부터는 책 덮고 내가 이제 알게 된 걸 가지고 내가 쓴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 지식이 되지. 대기자 TV